얼른 나으셔야 할 텐데. 그래야 할 텐데 너 시집도 못 가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꼭 이 집 너한테 물려줄게. 작년에 이 아파트 저한테 물려준다는 유언장 썼는데요. 며칠 전에 오빠 이름으로 유언장을 또 썼다고요? 치매 걸린 아버지가 유언장을 2번이나 작성을 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상속 분할 심판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 이런 분쟁이 있으니까 상속재산 분할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 상속제도에 보면 기여 상속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제 10년 동안 혼자서 꼬박 부양을 했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을 어떤 구체적인 자료나 증빙에 의해서 입증을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KTV 생활엔 정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가족 간에 종종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 다툼이 늘어난 거라고 하는데요. 상속 재산에 대해 남은 가족이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다툼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한 방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민성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고은경입니다. 네, 변호사님, 요즘에는요, 이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보다 상속 다툼이 더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사실인가요? 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혼율이 좀 많아지고 이혼 분쟁이 많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가면 좀 북적북적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상속 분쟁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인데요. 그건 뭐 상속 포기와 관련된 문제, 나중에 가족끼리 서로 간에 상속 분할 협의가 잘못돼가지고 이 부분을 복귀해달라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조금 씁쓸하네요. 네. 네. 상속이 시작이 되면 남은 가족들은 이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협의를 하게 됩니다. 세무사님이 보신 사례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건물 한 2개 정도를 가지고 임대업을 하시는 분인데 저희가 이분이 80세가 넘으시면서부터 건강이 좀 안 좋아지시면서 이제 상속 문제를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인들로는 배우자하고 이남 이녀, 그러니까 아들 둘, 딸 둘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는 좀 더 형편이 좋은 자녀도 있고 좀 안 좋은 자녀도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나눌까 항상 고민을 하시면서 저하고 상담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네. 근데 이분이 워낙 철두철미하신 분이라 이제 유언장을 미리 작성을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유언장 작성을 할 때 그 첫째 딸이 좀 약간 장애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첫째 딸한테 조금 더 배려를 해주고 싶은 마음을 반영을 해서 유언장 작성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자녀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속인들 전부 불러 모아서 제가 또 같이 설명하면서 설득을 시켰고 결국은 다 수긍을 해서 이 경우는 정말로 원만하게 상속이 이루어져서 대를 이어서 저희가 세무 관리를 하고 있는 아주 좋은 케이스입니다. 네, 지금 상속과 또 증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세무사님께서는 이해와 배려란 단어를 쓰셨는데 네네.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정말로 상속인 네. 서로 내 입장만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해야 이게 문제가 풀려지는 거죠. 네, 뭐 알아서 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울 때는 이렇게 전문가의 네.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남은 가족에게 골고루 상속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법의 도움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언장으로 인해 갈등이 생겼다는 어느 남매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아니 근데 그 소고기 먹으러 간다고? 그 나는 그 스테이키 그 5인분 먹을 거야. 5인분이든 10인분이든 마음껏 드세요.
아이고 정말이지? 아이고 우리 착한 아들, 우리 아주 그냥 효자 아들.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이 소고기를 사준다는 말에 신이 난 아버지. 그런데 아유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지금 그 어머니 산소에 갔다 와야 되는데 그 옷을 이렇게 입고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갈게. 아이고, 아버지. 어? 할머니 산소는 내일 갈 거고요. 오늘은 저기, 예? 제 사무실 구경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 아 네가 그 사무실 냈어? 네, 그러니까 오늘은 제 사무실 구경 가시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가자. 사실은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입니다. 아버지 잘 다녀오셨어. 오빠가 웬일이야? 요양사 선생님이 모시고 나간 줄 알았는데. 아, 요양사는 내가 먼저 가라고 보냈어. 아버지 바람 좀 쐬드리려고. 바람? 갑자기 무슨 바람? 아이고. 아버지, 저희만 가볼게요. 예. 안녕히 가세요, 선생님. 아버지, 선생님이 아니라 오빠예요. 아버지 아들. 네. 난 말이요. 아들이 없어, 아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아들 아니라니까. 아무튼 아버지, 저희만 가볼게요. 야, 나 간다. 야, 아버지 잘 좀 보살펴 드리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좀 해드리고, 몸도 좀 주물러 드리고, 알았지? 나 간다. 평소엔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느닷없이 나타나서는 말로 온갖 효도를 하는 오빠가 기가 막히기만 한 딸. 아버지, 응? 오늘 바람 잘 쐬셨어요? 바람? 아니, 무슨 바람을 쐬? 오늘 낮에 오빠가 바람 쐬러 왔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아니, 정남이가 왔었어? 생전 안 오던 오빠가 웬일로 갑자기 찾아와서 바람 쐬어줬잖아요. 그랬어? 에휴, 아버지, 얼른 나으셔야 할 텐데. 그래야 할 텐데 네가 참 고생이 많다. 너 시집도 못 가고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꼭 이 집 너한테 물려줄게. 아버지, 응? 집이 문제가 아니라 얼른 폐차하셔야죠. 그래. 결혼도 안 하고 아버지 병수발을 드는 착한 딸인데요. 어느 날 전화가 걸려옵니다. 네, 여보세요, 고모님. 네. 네? 오빠가 유언장 공증을 썼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작년에 이 아파트 저한테 물려준다는 유언장 썼는데요. 며칠 전에 오빠 이름으로 유언장을 또 썼다고요? 네? 치매 걸린 아버지 모시면 특별기여 주장할 수 있다고요? 네, 알겠어요. 네, 고모님 들어가세요. 아버지, 며칠 전에 오빠 온 게 유언장 쓰러 온 거였어요? 아유,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아유, 잘못했어요. 정신 좀 용서해 주세요. 차려보시라고요. 아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미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또다시 유언장을 작성한 아버지. 특별기여를 주장하면 상속받을 수 있다는데 과연 법은 누구의 편일까요? 네, 변호사님, 여동생과 오빠가 아파트를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치매 걸린 아버지가 유언장을 2번이나 작성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엔 어떤 유언장이 더 효력을 발휘하게 될까요? 먼저 유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내가 살아생전에
이 재산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유언장을 쓰면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유언장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유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떨 때 유효하게 성립이 되냐라고 할 때 법에서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표현하면 의사 능력이 있을 때, 그 뜻은 뭐냐면 내가 정확하게 사리 판단을 하고 내가 이거를 누구한테 주겠다라는 명백한 내 스스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때 이렇거든요. 네. 여기서 만약에 이제 치매라는 부분을 빼고 유언을 2번을 했어요. 처음에 하고 또 나중에 또 처음엔 딸한테 하고 나중엔 아들한테 하고. 근데 유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유언을 했어도 내가 살아있을 때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네. 물론 명시적으로 나 유언 안 할게 라고 하고 아들한테 다시 유언장 쓸 수 있어요. 그 부분들은. 그런데 그렇게 되면 2번째 유언장이 유효하다고 봐요. 첫 번째가 아니라 그렇군요. 2번째. 물론 그걸 명시적으로 얘기 안 하고 2번째 썼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말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전에 있던 거에 대해서 철회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2번째 유언이 효력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치매에 걸리셨단 말이에요, 아버님이. 그러면 딸이, 제가 이 사안을 놓고 보면 따님이 유언을 받을 때는 자필로 쓴 유언 같아요. 추정을 해보면. 네. 그리고 아들은 사실 이제 공증을 받으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공증 사무실에 가면 이 아버님이 실제로 이 부동산이 있는데 이거 누구한테 내가 하겠다라고 명백하게 얘기하고, 그럼 공증인이 그거를 이제 듣고 이야기를 해주고 맞다 그러면 그대로 서류를 작성을 해서 아버님, 증인, 공증인 확인해서 공증서류를 만들거든요. 네. 그러면 따님의 유언이 치매를 받는 상황에서 유효하냐? 아니면 2번째 공증을 받은 게 유효하냐?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2번째 게 유효할 수 있겠죠. 명백하게 공증인이 이분이 실질적으로 명백하게 그 의사를 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2번째 유언장이 효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좀 안타깝지만.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중에 이 아버님이 이런 치매인 단계에서 그럼 이 재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법적으로 성년 후견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아버님이 치매에 이어서 실제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아버님 대신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아니면 제3자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지정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법원에 신청을 하는 제도를 성년 후견 제도라고 해요. 그래서 후견인이 이제 성립이 되면 이 사람은 법원의 관리를 받으면서 사안에서 아버님의 재산을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할 때 항상 법원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상황에 있는 경우에는 괜히 오해받을 수 있고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해서 하시는 경우가 있고, 제가 아시는 선배님도 그 제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아버님에 대한 후견인으로 어머님을 지정을 해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영상에서 보면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딸이 모셨잖아요. 딸이 부양을 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다른 자녀에 비해서 부모님을 모신 자녀에게 상속분이 더 가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 상속제도에 보면 기여 상속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제 간병을 하거나 간호를 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을 했다든지 상속재산의 증간의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든지 하는 그런 특별히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기여분을 인정해서 본인이 받을 법정 상속분에 플러스해서 기여 상속분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기여분을 인정을 받으려면 상속인들끼리 합의가 되거나 또 이제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합의가 안 되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제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정법원에서 기여의 시기, 기여의 정도, 기여 방법 등을 다 판정을 해서 기여분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산정된 기여분을 자신의 법정 상속분에 추가해서 상속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기여분이라는 의미가 아까 우리 사례에서 보다시피 10년 동안 혼자서 꼬박 부양을 했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을 어떤 구체적인 자료나 증빙에 의해서 입증을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아버지가 딸에게 아파트를 준다고 유언장을 작성을 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아들은 한 푼도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아들도 그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 보면 유류분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상속인들의 그떤 최소한의 생계 유지 정도는 할 수 있는 부분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상속인의 중에는 배우자와 직계 비속, 자녀가 있는데 배우자와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지분의 2분의 1을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유류분 청구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직계 존속 부모님과 그다음에 형제자매들 여기는 법정 지분의 3분의 1을 유류분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례에서 예를 들면 이제 아버지 그 아파트 집이 한 20억이다 현재 네. 시세로 20억이라고 한다면 아들과 딸은 각각 10억씩.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10억씩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네. 결국 아들의 법적 상속 지분은 10억 원이고 그 10억 원의 2분의 1인 5억 원까지는 유류분 청구를 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정도가 딱 정해져 있군요. 네, 법정 지분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민법 개정안 21년 11월 9일에 나온 민법 개정안에 보면 네. 형제 자매의 유류분 상속이 지금 법정 지분의 3분의 1로 돼 있는데 네. 그것은 이제 폐지될 예정으로 개정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만약에 상속인들 중에 한 명이 재산에 욕심을 부려서 불공정한 방법이나 또는 상속 재산 분할 비율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이런 사례를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상속 재산 분할 협의라고 하는 거는 상속인들이 내가 이제 상속을 받는데 이 상속인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협의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협의를 할 때는 그 상속받은 분들이 모두 다 사실 만장일치가 돼야 돼요. 한 분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 상태대로 협의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걸 협조를 안 하면 못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상속 분할 심판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 이런 분쟁이 있으니까 상속 재산 분할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실 서로 간에 분쟁이 있을 때 실효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상속인 중에 한 분이 외국에 오래 가셔가지고 서로 연락이 두절이 돼서 네. 안 되는 경우, 또 가족 간에 상속을 하시는 분이 뭐 외국이든지 아니면 다른 데 가셔가지고 연락을 오랫동안 안 하시는 경우, 이런 제도를 이용을 해서 판단을 좀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네. 가족 간의 재산 다툼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상속과 증여일 텐데요. 이 증여로 인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틀어질 위기에 빠진 가족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무슨 일인지 잔뜩 화가 난 아버지. 벌써 오늘이 한 달째인데 코빼기도 안 비쳐? 돈도 안 붙이고. 이거 안 되겠어. 내가 이거 당장 증여 취소하러 봐야겠어. 안 되겠다. 전화 한번 해봐야지. 어딘가로 다급하게 전화를 겁니다. 예, 여보세요. 그 효도 법무사죠? 제가 1년 전에 효도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인데요. 아들이 계약서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그저 증여 취소를 하려고 지금 거기를 좀 가야겠어요. 예, 좀 기다리세요. 금방 가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아들한테 증여를 하기로 약속했는데 취소하러 가겠다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아버지와 아들은 15억짜리 집을 한 채 증여해주는 조건으로 효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의 조건은 매달 200만 원 지급에 매달 2번 이상 방문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아파트를 반환하기로 했었죠. 네. 저 지금 가게 오픈하러 가는 길이에요. 네. 직원들 형편이 안 돼서 제가 직접 주방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오늘은 제가 일이 바빠가지고 네? 증여를 취소한다고요? 너 평소에 집에 오지도 않더니
그래, 증여 취소한다니까 이렇게 쪼르르 달려와? 아, 그런 게 아니고 식당 일이 너무 바빠서 그래서 맨날 제가 연락을 못 드리. 야, 요새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어? 너 증여 계약서 쓸 때 한 달에 2번씩은 집에 온다 그랬지? 거기다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나한테 꼭꼭 붙여준다 그랬어? 안 그랬어? 아버님, 저희 요즘 가게가 어려워서 직원도 부리기 힘들어요. 뭐?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딨어? 이런 고해놈들 같으니라고. 어쨌든 증여는 취소할 테니까 알아서 그래. 아버지. 그러면 어떡해요? 그간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싹싹 빌지만 꿈쩍도 않는 아버지. 아버지의 노여움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내일 다시 찾아뵙고 사정 드려봐야지. 효도 계약서를 조건으로 제시한 증여. 과연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될까요? 네, 변호사님, 이 효도 계약서라는 게 있는지 처음 알았는데요. 아버지는 아들이 효도 계약서대로 하지 않는다고 이 증여를 취소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이 효도 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속칭 그냥 효도 계약서라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부담부 증여. 이 부담이라고 하는 거는 너 이런 거를 해야 돼. 부담을 지어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네. 그죠? 그러니까 좀 용어 자체가 부담부 증여. 부담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행할 의무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위반에 대한 계약의 취소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잘 쓰셔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효도 계약서를 잘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중요한 건 내용이에요. 물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1억 원을 아버님이 자녀한테 준다라고 했을 때 어떤 걸 이행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거를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좀 명백하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매달 2회 꼭 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2회 와야 된다라는 거는 아버님이 자녀를 보고 싶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있다가 보내고 싶은 거잖아요. 네,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 예,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왔다가 얼굴 보고 간다든지, 아, 나 했어요? 라고 얼굴 하면, 도장만 찍고. 그쵸. 네. 그러면은 아버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제대로 이행한 거냐,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거를 좀 뭐 단서 조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놓으면 네. 사전에 아버님과 아드님과의 사이에 약간의 절충안이 있어서 나중에 좀 제대로 이행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증여라는 게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취소가 가능할까요? 그렇죠. 원래 증여라는 거는 증여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무상으로 넘겨준 재산인데 그걸 다시 돌려받을 수 없죠. 근데 다시 돌려받는다는 그 의미는 우리 법적으로 보면 새로운 증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증여 취소라는 표현을 쓰지만 돌려받는 게 아니라 이건 또 다른 증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말한 그 효도 계약서에 보면 효도를 조건으로 해서 명시를 해서 효도하지 않으면 증여를 취소하겠다. 취소한다는 표현이 엄밀하게 말하자면 해지한다는 표현인데 증여 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뜻이고, 이미 그러니까 증여를 아직 이행을 안 했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 증여를 해서 이미 넘어가 있으면 그 재산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려받는다는, 반환받는다는 건데 그 반환받는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됐거나 아니면 합의 해제로 해서 증여재산을 반환할 경우에는 그 반환 시기에 유의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증여했던 재산을 돌려받을 때 반환받는 그 시기가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증여재산을 반환을 받으려면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을 받으면 당초 증여했던 것도 그렇고 반환받은 것도 증여를 안 봐요. 과세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나고 나서 3개월 이내 반환을 했다. 그렇다면 당초 증여했던 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고 이미 증여가 성립이 된 거고, 반환받는 그 새로운 증여는 아직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과세를 안 해요. 근데 또다시 이번에는 신고기한 경과 지나고 나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반환을 받았다?
원래 증여했던 것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고 반환받는 것도 또 새로운 증여라서 또 새로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증여 계약을 해지를 하건 뭐 합의 해제를 하건 그래서 증여 재산을 돌려받을 땐 이 반환 시기가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현금 증여일 경우에는 반환 시기 여부에 관계없이 넘어가는 순간 증여예요. 그러니까 신고 기한에 관계없이 네. 또 우리가 증여를 받고 증여세 신고 납부했고 이미 증여세 신고 납부했고 과세관청에서 이 증여세를 이미 결정해 버렸으면 신고 기한 이내 반환을 해도 증여세는 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죠.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네. 현금을 제외하고는 신고 기한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중요하죠. 네. 네. 만약에 증여받은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계약 해지 조건이나 또 명백하게 민법상의 그 무효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은 거의 취소하기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그 부동산 등을 양도할 경우에는 세금과 관련해서 아주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10년 이내 양도하게 되면 제3자한테 그러면 그 양도소득세 낼 때 계산을 할 때 이 양도자의 그 양도세 계산에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는데 그 취득가액은 당초에 그 증여한 사람이 옛날 취득했던 가격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 1억 원에 산 부동산이 있습니다. 1억 원에 산 부동산을 아내한테 증여하는 거예요. 몇 년 지난 다음에 증여할 때 당시에 보니까 시가가 5억 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당시에 증여 가격이 5억 원이 되는 거죠. 현재 당시에는. 시가가 네. 5억이니까 5억 원짜리 증여를 받으면서 배우자 간의 증여 재산의 공제는 6억 원까지 공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은 증여세 부담 없이 5억 원짜리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 거예요, 증여로. 그렇게 취득을 했다가 그 부동산을 한 6년 정도 지난 후에 제3자한테 팔아요. 팔 때 보니까 시가가 한 10억 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가액이 10억 원이고 취득가액은 당초에 증여받았던 가격 5억 원이니까 양도 차익 5억 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우리 세법에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아내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가액 10억 원은 그대로 인정해 주는데 취득가액은 증여받았을 당시의 취득가액 5억 원이 아닌 그 남편이 당초 취득했을 때 가액 1억 원으로 봐요. 그렇게 되면 양도 차익이 9억 원이 돼서 9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많이 내야 우리가 되네요. 요 규정들을 잘 활용을 하면 약간 절세를 할 수 있고 네. 요 규정을 잘 모르고 그냥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게 되면 10년 이내 팔게 되면 이런 과세하는 규정,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2월 과세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팔아도 괜찮을지 10년이 지난 다음에 팔아야 될지는 좀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것이 절세 전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증여 상속과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이나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3녀 1남의 첫째 딸입니다. 부모님 공동 명의의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12년 전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어머니는 건물 명의를 막내 아들과 어머니 이렇게 둘만 하기를 바라셨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기에 딸 셋은 어머니의 뜻에 따라 상속 포기 각서를 썼고요. 건물은 어머니와 아들인 막내 동생의 공동 명의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어머니마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막내 동생이 자신의 건물 몫은 자기 거라고 주장하면서 어머니 몫의 건물을 4등분으로 나눠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 딸 셋은 건물을 공평하게 4등분 할 생각이었는데 막내 동생이 욕심을 부리네요 하고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막내 동생분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법정 상속분을 적법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따님들은 내가 예전에 어머님 뜻에 따라서 어머님이랑 아들의 공동 명의로 하면서 내가 상속분할 협의할 때 내가 포기하지 않았냐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법적인
절차, 법적인 효력을 본다면 안타깝게도 사실 아드님의 주장이 현행 법상은 맞는 거예요. 다만 따님이 이 부분을 다투려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든지 아니면 예전에 어머님 생전에 계실 때 어머님의 뜻에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취소를 할 수 있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입증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입증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가급적이면 좀 가족들 간에 서로 양보를 해서 좀 협의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사고로 한꺼번에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저는 위로 결혼한 누나가 한 명 있는데요. 생전에 부모님께서는 누나가 결혼한 이후에도 손자들 교육비나 누나의 생활비 등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누나가 이미 지원받은 만큼을 받을 상속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누나는 부모님이 지원해 주신 것과 상속은 다르다고 하면서 상속 재산을 똑같이 나눠야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지원받은 누나의 몫을 제외할 수는 없는 건가요? 하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일단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 상속세 계산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상속이 개시가 되면 그 상속 재산에서 그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상속 재산 전부에서 뭐 그 상속 재산과 관련된 공과금이나 장례 비용을 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증여 재산이라고 해서 이미 증여되었던 재산을 상속 재산에 포함해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인한테 증여했던 재산 플러스 또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했던 재산 요걸 합쳐서 상속 재산으로 보고 상속세 계산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사례에서부터 이제 누나가 부모님 생전에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미리 지원받은 그 금액들은 어떻게 보면 사전 증여 재산으로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누나가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네. 사전 증여 재산으로 본다면 이 사망 당시에 있던 상속 재산에다가 누나가 이미 지원받았던 금액을 사전 증여 재산으로 봐서 포함을 시켜서 전체 가액에서 똑같이 50대 50으로 해서 법정 지분대로 나눠 가지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네. 이 사례에서 지금 누나가 부모님 생전에 지원받은 그 금액이 정말로 일상적인 생활비 지원 정도의 금액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게 사전 증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정도의 금액인지는 좀 사실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정해져 아니죠? 있는 건 아니죠. 이제 그 정도에 따라서 가계의 규모라든지 재산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판단을 하죠. 네, 그렇군요. 일본은 상속 분쟁 건수를 줄이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유서 공적 관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을 지자체에서 보관한다고 하는데요.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상속 분쟁 건수가 2년 새 38.2%가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가족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상속 분쟁을 해결할 대비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요. KTV 생활의 정책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오늘 말씀을 드린 상속과 분쟁, 상속 분쟁, 뭐 유언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도 알고 계신 점도 있고 아마 모르고 아 저런 거야라고 하셨던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단지 이 상속 분쟁은 가족들 간에 마지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언제라든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걸 꼭 생각하시고 가급적이면 서로 간의 감정을 좀 양보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양보를 하고 좀 약간의 손해가 있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대로 좀 협의를 하셔서 아름답게 좀 끝내시는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오늘 보니까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가족끼리 좀 대화를 좀 더 나눠보면 분명히 좀 더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무사님 오늘 어떠셨나요? 네. 우리가 이제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법에서 자진 신고하라고 되어져 있지만 신고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이것은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데 대한 협력 의무입니다. 따라서 자진 신고 납부한다고 해서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 업무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진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과세관청에서 그 사실 조사를 해서
신고한 내용이 맞으면 그대로 확정을 해주고 신고한 내용이 틀려서 추징할 내용이 있으면 다시 추징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 1년이나 2년 정도 후에 과세관청에서 다시 조사가 나오거든요. 그때까지는 그 필요한 서류들을 잘 보관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 보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은 도움이 되는 KTV 생활엔 정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